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요번 우리 국제경제학 예비순환이죠. 그래서 예비순환도 이제 새롭게 시작, 우리 10회 강의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예,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시죠. 근데 이제 제 수업은 지금 기본이, 그쵸, 5급 공채에서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요 국제경제학은 저 일행직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근데 이제 재경직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쵸, 국제경제학이 선택 과목이 되죠. 그래서 국제경제학이 이제 선택이 되게 되는데, 요즘 뭐 분위기를 보면은 국제경제학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죠. 대개 이제 재경직에서 선택을 통계학으로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국제경제학에 대한 분위기가 그전보다는 좀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국제경제학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재경직 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통계학을 선택하신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이제 5급 공채 일행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상으로 시작을 하죠. 강의 전체를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5급 공채나 일행직 문제가 대개 보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렇게 한 문제씩 출제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1문씩 국제경제에서 나오게 되는데, 미시, 거시,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 한 문제씩, 특히 이제 외교원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부터 국제경제학 교재는 이제 많이 보시던 책이 우리 요 책이죠. 김인준, 이영석 교수님 국제경제론 7판입니다. 근데 이 책도 이제 나온 지 꽤 그죠, 시간이 경과했죠. 개정판이 나올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주 교재로 이 책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이 다른 이제 국제경제 교재에 비해서는 이게 그 다루는 포괄 범위도 좀 넓고, 그 다음에 그 이론 부분 설명하는 부분도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어떤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인준 교수님 책은 좀 불친절하다.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저 깊숙한 부분까지 전부 내용 뒤에 있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하게 되니까 처음 국제경제학을 해서 경제 원론만 하고 이렇게 읽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건데, 근데 그러니까 우린 더더욱이 요 김인준 교수님 책을 선택을 해서 김인준, 이영석 교수님 요 책 7판 교재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제 다른 교재들은 비교적 쉽게 쭉쭉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렇게 선택하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국제경제학에서 재경직 선택에서 다루는 이런 부분들, 요 부분들은 좀 많이 생략을 해 가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5급 공채 일행직하고 외교원에서 출제되고 있는 국제경제학 그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서 그 분위기에 맞도록 강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요거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5급 공채 경제학, 외교원 경제학에서 다루는 국제경제학 부분을 별도로 보게 된다. 그런데 그전에는 특히 이제 5급 공채 시험에 있어서 일행직의 경우는 국제경제학이 그저 출제 그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해서 경제학에도 약간 보완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국제경제학을 다른 순환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해서 순환 과정 진행이 되고, 국제경제학은 따로 순환 과정이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시험에 맞도록 적절하게 강의 편제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출문제 쭉 해당되는 시험에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무난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외교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합 논술이 있죠. 이 통합 논술이 있게 되는데 통합 논술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루는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논술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통합 논술에서 다루는 주제는 우리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국제경제학 내용에다가 조금 이제 뉘앙스 다루고 또 다른 주제 관심 있고 해서요.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일순환에서 국제경제학 요 일순환 과정에서 요걸 포괄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국제경제학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무역론과 국제수지론인데, 예, 출제 빈도수를 보게 되면 무역론보다는 국제수지론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강의 내용, 강의 분량으로 보면 이제 무역이론이 또, 그렇죠. 아이템, 이론 모형 구성 자체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모형이 존재하고 해서 강의 분량은 거의 5대5 이런 비중으로 될 것 같은데, 출제 문항수로 보게 되면은 국제 수지 쪽에 그 출제 문항이 좀 많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그걸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제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죠. 무역하고 국제 수지를 다루는 것이니까 경제 원론 할 때, 경제학 이 부분에서 할 때 거시 부분에 있어서 이제 ISLM 그 다음에 BP 모형 다루죠. 근데 BP는 이제 국제 수지 중심이고, 우리 주상영 교수님 책을 보게 되면 ISLM IP 모형. 이거 이제 국제 수지 중에서 이제 증권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ISLM BP.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 앞에 아주 기본적인 국제 수지 얘기, 환율, 국제 수지, 개방 거시 경제 분석 이런 얘기 다뤄졌는데, 요걸 다시 한번, 그렇죠. 우리 요 순환, 예비 순환에서 정리를 해 가면서 다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학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강의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은, 그렇죠. 이게 진도가 우리 10번의 국제경제 끝낸다는 게 사실 굉장히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진도 나가는 분량이 오늘, 내일 이렇게는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가게 되면 좀 분량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매주, 매일 유임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서브노트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그 수강 노트 이걸 만드시면서 차차 업그레이드 시키는 형태로, 그래서 1순환 때 노트 하시고 예비순환 때 그리고 1순환 때 거기 이론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그 노트를 하여튼 기본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두말할 거 없이 복습은 매일매일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복습 그 전제하에서 진도가 이론이 이제 그 위에서 구축되게 되니까 복습 역시 열심히 해주시고요. 근데 매일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바쁘시긴 하실 텐데 그래도 파이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은 우리 교수님 책은 먼저 수지론이 먼저 되어 있고 무역론이 뒷부분에 있는데 되게 보통 일반적인 국제경제 무역론 먼저 하고 수지론 이렇게 하게 돼서요. 저도 그 일반적인 관행 거기 맞춰서 무역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차례 이 목차 부분 보게 되면 1부 국제수지론하고 2부에 국제무역이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부 무역이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무역이론 5편의 14장 얘기부터 시작이죠. 자, 여기 시작인데 그 여러분들이 항상 뭐 어느 책이든지 마찬가지지만 1장 이거 잘 보셔야 되겠죠. 한번 그 1장의 국제경제론이란 무엇인가 해서 아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그 비전공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시험 준비해서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제 상정을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실 때, 그죠? 경제언론 공부를 상당히 했다 하더라도 뒤에 무역론 부분이 아무래도 좀 소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공자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정을 하고, 그리고 경제학 수업은 들으셨다.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부의 무역이론 4편, 5편, 여기 이제 되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이제 편간지, 여기를 한번 쭉 보시죠. 근데 역시 다른 미신화 앞에서 공부했던 거시그처럼 그 매 장 앞에, 그쵸? 장간지,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14장, 장간지. 거기 보게 되면 이 14장에서는 어떤 그 모형, 어떤 내용을 다루겠다 하는 것이 요약하게 돼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거시에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 앞에 부분을 좀 잘 읽어가면서, 그렇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5편의 그 무역 이론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무역 이론은 무역 이론과 무역 정책이 되잖아요. 무역 정책은 이제 보호무역. 그럼 무역 이론이다 할 때는 여기 자유무역이죠.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론이에요. 그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무역 정책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무역 이론이 거기 쭉 보시면 14장이 순수 교환 모형, 15장 리카도, 16장 특정 요소, 17장 요소 핵쇼 올인 모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역 이론의 기본은 바로 요 4개 챕터가 되겠어요. 순수 교환 모형, 핵쇼 올인 모형, 특정 요소 모형, 그리고 이제 순수 교환 모형 14장에서 시작할 것은 무역의 이제 기본 개념을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요 4개 챕터가, 4개 장이 무역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모형별 차이도 그렇고 이걸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불완전 경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시경제나 국제경제학 무역론 분석할 때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게 되죠. 대개는. 그래서 완전 경쟁 하에서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전개가 되는데, 18장은 이제 불완전 경쟁이에요. 독점이나 독점적 경쟁일 때 이걸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우리가 보통 무역 이론은 어때요? 무역 이론은 재화는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생산 요소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보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요 19장에서는 이제 생산 요소도 이동 가능하다. 그렇죠? 요걸 다루게 돼요.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앞에 4개 챕터, 17장까지가 무역 이론의 핵심, 그리고 무역의 본질을 요 4개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1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읽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 이제 무역 이론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순수 교환 모형, 리카도 모형,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특정 요소 모형을 먼저 달았는데 흐름으로 보면 리카도 모형 하신 다음에 핵쇼린 모형 보고 그 다음에 특정 요소. 요건 이제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보면은 순수 교환 4개 모형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14장. 요걸 통해서 무역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제 14장 앞에 거기 장간지 14장 무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모형은 사실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는데 기본 개념을 보는 거죠. 자, 여기서 거기 장간지 앞에 쭉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5편에서 무역 이론이다. 무역이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는 뭐 어떤 재화를 수출하고 수입하게 되는가? 이걸 이제 무역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뒤에서 보겠습니다. 무역 패턴, 그 다음에 그 패턴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뭔가 수출하고 수입할 때 무역 이익이 있으니까 수출입하려고 하겠죠. 자유무역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툴, 기본적인 이제 분석 도구, 개념이 나오게 되겠어요. 근데 이 14장에서는 거기 있는 대로 생산 측면이 없는 순수 교환 경제. 생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이제 단순화 가정이잖아요. 보통 이제 두 요소, 두 재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두 재화, 예를 들어서 X재, Y재를 두 요소, 노동과 자본 투입해서 생산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14장 하고요. 뒤에 보게 될 리카도 모형에서는 생산 측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14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X, Y 몇 개씩 생산할 수 있다. 그게 부존으로 존재하는 걸로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X제 몇 개, Y제 몇 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 측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부존, X제, Y제 부존량을 우리끼리 자급자족하는데 그러지 말고 무역해보자 이거죠. 이런 상황을 다루게 됩니다. 본국하고 외국, 이국, 이제,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생산 측면은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재화는 양국의 현재 부존량, 현재 XY 생산해가지고 갖고 있는 수량, 이걸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말로 단순화시켜서 이제 무역의 개념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유인물 드렸는데, 근데 여기 가기 전에 무역이론에서 반드시 우리가 챙겨봐야 될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론 쭉 하면서 바로 그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거를 한번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역이론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미시경제학에서요. 파레토 최적 개념 있죠. 네, 그래서 거기 에치워스 볼리 박스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계약곡선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건 무역이론에서 필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보충 두 번째는 여러분이 경제 원론에서 공부했던 경제 원론에서 다루었던 무역이론 이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개념은 내일 우리가 하게 될 이제 리카도 모형인데 그럼 거기서 이제 기본 용어나 이런 걸 간단히 한번 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 경제학의 무역이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충 첫 번째로 우리가 그쵸 살펴봐야 될 게 파레토 최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파레토 최적.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죠? 파레토 최적이다. 희소한 자원, 주어져 있는 부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 후생이 그렇죠? 합리적이 되도록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냐. 그걸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했던 것은 한 나라 안에서 그렇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인데 무역이론에서는 두 나라가 무역할 때 두 나라 공동의 사회후생 극대화 이런 문제를 수반되기 때문에 파레토 최적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럼 뭐예요? 폐쇄 경제, 자급자족 하다가 두 나라가 모두 자유무역하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 나라 모두 그렇죠? 자원 배분 효율성을 만족해야 그래야 무역의 의의가 있겠죠. 그래서 파레토 최적 개념을 우리가 무역이론에서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좀 간단히 볼게요. 자, 거기 제가 유인물에 드린 것은 미시경제학에서 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내가 지금 빼놓은 건데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빨리 한번 볼게요. 파레토 최적이다 하는 것은 파레토 우위의 우위죠. 그럼 파레토 우위, 파레토 개선이라는 것은 뭐죠? 그렇죠. 누구? 한 사람의 효용도 줄어들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효용이 증가했다면 그러한 변화는 파레토 개선. 그러한 상태가 파레토 우위. 그럼 최적은 어떻게 돼요? 파레토 우위인 것 중에 우위인 상태. 최적이 되죠. 그럼 이제 파레토 교수님이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죠. 파레토 최적 조건.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그 사회 전체 경제적으로 효율성. 근데 이제 파레토 최적 개념에서는 분배 공평성은 다루지 않는 거죠. 한 재화반 생산에서 한 개인이 다 소비하더라도 그 파레토 최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공평성 문제는 다루지 않고 순전히 효율성만 따르게 되는데 세 가지였죠. 교환의 파레토 최적,
생산의 파레토 최적. 그 다음에 생산물 구성의 파레토 최적이었죠. 최적이다. 그러면 교환의 최적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두 재화가 존재한다. X재와 Y재. 이거를 두 사람이 나누어, 그쵸, 소비하고 있다. A와 B 두 사람. 아주 간단하게, 그쵸? 단순화시켜 하는 거죠. 2인 2재 경제에서 두 사람이 각각 X재와 Y재를 지금 현재 부존되어 있는 X, Y재 수량을 몇 개씩 나누어 소비하는 거가 효율적일까? 그렇죠?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할 것이냐. 이 교환의 최적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걸 확장해 버릴 수 있겠죠. 바로 여러 재와 여러 사람. 그럼 요 기본 개념으로부터 그거는 쉽게 확장할 수 있으니까 요거 개념인데, 자 볼게요. 자, 제가 한 배 쭉 종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이제 모든 시장은 생산물 시장, 요소 시장 모두 완전 경쟁 전제가 돼 있죠. 후생경제 제1정리. 완전 경쟁이면 최적이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서, 자, 두 사람이 X, Y를 열심히 효용 극대화 소비하겠죠. X재와 Y재. X재와 Y재를 각각 A와 B. 그런데 파레토 최적 조건, 교환의 최적은 두 사람 사이에, 그쵸? 한계 대체율이 같아야 되죠. 이게 같아야 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 한계 대체율 개념은 뒤에서도 이제 나오겠습니다. 이거 소비 대체 비율이죠. 델타 X, 델타 Y고 요거는 한계 효용의 비율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은 동일한 무차별곡선 상에서 소비 대체 비율이죠. 한계 효용 비율의 역수가 되는 거고 의미는 그렇죠. X 몇 개 늘릴 때 Y 몇 개 줄여도 좋다.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은 Y제 수량으로 표시된 X제에 대한 선호도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2다. 같아야 한다. 그런 소리죠. 자, 그럼 2의 의미는 뭐지? 선호도가 2다. 한계 대체율. 그 말은 Y 수량으로 표시한 X의 선호도니까 X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 Y를 난 2개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X제 1개, 선호도가 Y제 2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같아져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 현재 부존 X, Y 수량이 이렇게 배분돼서 소비할 때 효율적이다. 뭐 개념은 우리가 알잖아요. 만약에 A가 MRS가 크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분 상태에서 A가 상대적으로 B보다 X를 더 좋아한다. B는 Y를 더 좋아한다. 그럼 서로 교환해야 되겠죠. 교환한다는 개념이 이런 경우라면은 B는 A에게 X가 더 X를 좋아하니까 X를 그 다음에 A는 B에게 MRS가 작다는 얘기는 B가 Y 더 선호한다는 얘기죠. Y를 이렇게 서로 교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렇죠. 효용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두 재와 두 사람이 소비할 때 두 사람이 그 X에 대한 선호도가 모두 같아지도록 교환하면 된다. 만약에 선호도가 다르다.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받고 그러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생산은 두 요소를 LK죠. 사용해서 두 재화를 우리가 생산하게 될 때 X, Y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할까? 그렇죠? 이 조건은 한계 기술 대체율이었죠. LKX하고 한계 기술 대체율 LKY가 서로 같아지도록 XY 생산에 요소를 투입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계 기술 대체율은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요거잖아요. 동일한 생산하는데 요소 대체 비율이죠. 그럼 얘는 한계 생산성 비율의 역수였죠. 그렇게 된다면 MPK, MPL. 아까 한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2다. 그럼 뭐죠? 지금 노동과 자본 투입해서 XY를 생산하는데 2다. 그 말은 노동 하나 늘릴 때 자본을 2개 줄여도 동일한 XY 생산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소 대체 비율. 요거 소비 대체 비율. 그렇다면 의미는 뭘까? 노동 하나 늘릴 때 자본 2개 줄여야 생산량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요건 자본량으로 표시된 노동의 생산성, 생산력.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2다. 그럼 뭐지? 노동 하나 할 때 자본 2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 한 단위가 자본 2단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X제 생산이나 Y 생산에 노동 생산량으로 표시된 노동의 생산성이 같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투입해야 돼, 요소를. 그럼 이것도 만약에 이게 크다. 요게 2고 3이다. 그러면은 X 생산에서는 노동 하나가 자본 2몫의 일을 하고 있는데 Y에 있어서는 노동 한 단위가 자본 3단위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성이라고 표현해 보면 노동 생산성이 어때? Y 부문에서 더 크겠죠. 노동의 쓰임새가 더 Y 부문에서 크다 이거지. 사람 하나가 기계 3몫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요소를 투입을 교환해야 되겠죠. 노동을 보내면 되겠죠. Y에 투입되고 있던 노동을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노동을 보내야 되겠죠. 여기선 사람 한 명이 기계 2몫인데 여기는 3몫의 일을 하니까 이쪽에로 노동을 보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크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크다면 반대로 자본을 보내고 노동을 서로 교환할 때 그렇죠. 생산성이 높아져서 생산량이 커지게 될 거다 이거지.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 이퀄일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걸 지울게요. 이걸 같아야 되고 같아지도록 요소를 투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의 최적은 어때요? 생산물 구성의 최적은 요거죠. 요소를 그렇죠. XY 생산에 노동과 자본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투입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게 가능성 곡선이었죠. XY. 모든 요소, 여기 전제 조건은 완전 고용이죠. 노동 자본 완전 고용되어 있고 두 요소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것으로부터 도출된 게 PPC가 되잖아요. 그럼 구성의 최적은 뭘까? Y만 생산해도 되고 X만 생산해도 되고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우리 사회 후생,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죠. 극대화되도록 XY 생산하는 게 그렇죠. 그 생산물 생산 구성이 가장 합리적이 되겠죠. 이 점이 아니고 이런 점이나 이런 점으로 생산하게 되면 사회 후생이 요때에 비해서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생산의 최적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서 생산했을 때 PPC. 자, 요게 PPC죠. 그럼 PPC 선상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XY 생산량을 생산할 때가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겠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그림으로 보면 PPC하고 무차별 곡선 접점이잖아요. 그럼 PPC의 기울기가 한계 변환율이었죠. Marginal Rate Transformation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2다. 그런 말은 뭐죠? 변환율이니까 X 하나 생산 늘릴 때 줄여야 되죠. 자, 여기 MRT 써볼까? MRT는 PPC 곡선의 기울기인데 요거 델타 X, 델타 Y죠.
요 기울기가 2다. 그러면 하나 늘릴 때 y를 2개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MRT는 y제 수량으로 표시된 x 생산에 x 한 단위 생산할 때 사회적 기회비용이 됐었죠. MRT요. 그러니까 x 하나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y제 2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MRT.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니까 한계 대체율 되겠죠. 접하니까 기울기 같아야 하므로 이게 그쵸 생산의 생산물 구성의 최적이 되는 것이죠. 여기다 쓸까요? 자, 요거 개념은 요렇죠. PPC하고 사회적 무차별 곡선 접점입니다. 그러면 MRT 하고 한계 대체율. 물론 요건 이제 사회적 한계 대체율인데 미시경제학에서는 어때요? 개인의 한계 대체율 모두 더한 개념인데 LO의 불가능성 정리다. 그래가지고 도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그 뒤에 사회적 무차별 곡선 도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무역이론에서는 그냥 요 뒤에서 얘기 나올 거예요. 개인들의 무차별 곡선 총합한 개념으로 사회적 한계 대체율, 사회적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산하는 게 좋겠냐?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 생산의 사회적 기회비용과 선호도죠. 사회적 선호도. MRS는 요거니까. 그럼 y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생산의 기회비용하고 y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우리 사회 전체 소비의 선호도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요게 생산물 구성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 세 가지가 조건을 만약에 만족했다면 가장 구성 최적으로 했고 이렇게 생산할 때 요소 투입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투입했고 그렇게 생산된 생산물을 그렇죠. 가장 잘 교환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있었죠. 완전 경쟁이면 파레토 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이렇게 했었죠. 소비자 A가 효용 극대화, B도 효용 극대화 했는데 X제, Y제가 모두 완전 경쟁이라면 일물일가, 프라이스 테이커들이 되죠. 다 똑같아. 그러니까 프라이스 테이커이며 XY 가격이 국내 어디서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같고 같아. 얘가 그렇죠? A나 B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파레토 최적. 요거는 요소 대체 투입할 때 생산자 균형 조건이죠. 등량선과 등비용선 접점. 요거 등량선 기울기가 되고 등비용선의 기울기. 그러면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성과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가격이죠. 노동의 상대 가격이 같을 때 등량선, 등비용선 접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생산물 시장처럼 요소 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한 요소에 대해서는 한 가격이 설정되겠죠. 노동시장 완전 경쟁이다. 전국 어디서나 뭘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이거나 임금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자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X 생산자도 합리적 생산, Y 생산자도 합리적. 근데 이게 일물일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말이죠. 요게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즉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 생산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X 늘릴 때 Y 몇 개 줄여야 할까? 그럼 요거 한계 비용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X 늘릴 때 증가한 총비용, Y 줄일 때 감소한 총비용이 같아야 되니까
MRT XY는 결국 볼 때 한계 비용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분모가 한계 비용 Y, 한계 비용 X가 돼요. 그리고 소비자들 효용국가 소비할 때, 그렇죠. PY, PX죠. 무차별 곡선 예산선 기울기. 요게 한계, 사회적 기회비용이고, 소비자들은 조형국대화, 완전 경쟁, 소비하니까 완전 경쟁일 때는 어때요? P 이꼴 MC가 되잖아요. 그래서 MC 가격 갖게 되니까 요걸 만족하게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무역이론에서는 전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 아까 우리가 보면 저 5번째 불완전 경쟁 때 보지만 그 앞에 전체 무역이론에서는 다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해요. 네. 그럼 이제 무역이론 분석할 때 하여튼 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 두 나라가 무역을 해서 그렇죠. 서로 효율적으로 완전 경쟁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분석의 기본 개념이 되겠죠. 예. 그래서 후생경제학 제1정리까지 해서 보면은 노동시장, 그 다음에 각 나라별 요소시장이 완전 경쟁이다. 그러면 두 나라 모두 교환, 생산, 그 다음에 구성,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했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무역을 해서 파레토 최적 상태를 해트리지 않고, 그렇죠? 두 나라 모두, 두 나라의 전체 파레토 효율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분석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개념은 요래요.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의 개념, 무역이론에서 다 이제 요 개념은 전제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분석을 할 때 전문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래프를 이용을 하죠. 근데 그래프 이용을 하는데 에치워스 볼리 박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환의 파레토 최적을 에치워스 볼리 박스로 했을 때 빨리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렇게 되는데 X, Y를 그렇죠? A, B 두 사람이 소비하는데 에치워스 볼리 박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로 세로 선분 길이가 초기 부전, initial endowment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X 중에서 A가 요만큼 지금 배분받고 있고 Y제를 전체 Y 중에서 그렇죠. A가 그러면 이제 B는 나머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요게 B의 원점이 되고 YB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X의 B 이렇게 되잖아요. X A와 B가 Y A와 B가 요게 이제 총부전 초기 부전 그렇잖아요. 이게 에치워스 박스인데 근데 이제 우리 개념 하나 보십시다. 요 상태가 지금 파레토 최적 상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요점을 지나는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면 되죠. 현재 초기 부전점에 요게 A의 무차별 곡선이고 B는 원점이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원점에 볼록한 B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냥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후생경제학 공부할 때 이랬잖아요. 초기 무전점에 두 사람 무차별 곡선을 그렸을 때 얘가 교차하고 있다. 그럼 파레토 최적이 아니다. 왜요? 교차하고 있다는 말은 요 점에서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 다르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부전점에서 두 사람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게 되면 A, B 두 사람 그렇죠? 파레토 비효율적으로 X제와 Y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파레토 최적 조건이 있죠. 자 이렇게 볼까요?
바로 생략하고 가볼게요. 근데 만약에 초기 부전점이 여기 어디였다. 또 아니면 여기 어디나. 근데 A와 B의 무차별 곡선을 그렸어요. A, B. 접하고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여기는 파레토 최적이 되겠죠. 여기도 B의 무차별 곡선, A의 무차별 곡선 접하고 있다. MRS A와 B가 같죠. 그럼 보세요. 원점은 또 어떨까요? 이것도 보시면 원점 A의 무차별 곡선. A는 하나도 XY 소비 못하는 거죠. B만 모두 소비하고 있고 여기는 XY를 모두 A가 다 소비하고 B는 소비 못하고 있죠. 그런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레토 최적 MRS가 같다.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에츠워스 보울리 박스 안에 초기 부전점 상관없이 두 소비자들의 무차별 곡선 쫙 그렸을 때 A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B의 무차별 곡선 원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합쳐서 접하는 점들이 줄줄이 나오겠죠. 이렇게. 요거를 연결해 놓은 게 컨트랙트 커브죠. 이게 계약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물 교환에 있어서 파레토 최적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에츠워스 보울리 박스 안에 두 사람의 무차별 지도를 쫙 그려놓고 접점만 연결해 놓으면 이게 파레토 최적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볼 때 에츠워스 보울리 박스, 계약 곡선, 두 사람 무차별 곡선 접점을 연결해 놓은 거. 그럼 이 점에서 배분됐다면 이게 최적이 된다 이거지. 근데 아까 이제 공평성 얘기는 전혀 없다 했던 말씀이 여기도 둘 접하고 있죠. 여기도 두 사람의 MRS가 같죠. 이런 점도 극단적 배분이잖아요. 이 점은 B가 몽땅, 이 점은 A가 몽땅. 그래도 최적이다 이거지. 그건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에츠워스 보울리 박스 교환 계약 곡선 상에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최적이 된다. 자,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만약에 초기 부전점이 이 계약 곡선에서 벗어나 있는 여기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중간 생략하고 미시형제를 했던 거 보게 되면 이게 볼록 영역이죠. 안쪽으로 옮겨가서 하여튼 여기나 여기까지 요 점에서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게 되면 최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요거는 X와 Y 교환의 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리고 이 교환의 최적 계약곡선상에서인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UPC라는 개념이 도출됐었죠. Utility Possibility Curve, 효용 가능성 곡선, Utility Possibility Curve. 이건 뭐예요? A와 B의 효용을 이것으로부터 뭐 트랜스레이트 했다고 할까요? 변환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A점은 어때요? 파레토 최적이며 모든 재화를 B가 몽땅 소비할 때 그때 B의 효용 여기가 되겠죠? A는 효용 제로야. B, C, D, E, F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A에서 B, B에서 C, D 전부 계약 곡선상에 있으니까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인데 이때 각각 A와 B의 효용 수준 알아낼 수 있겠죠. 요 점에서 A의 효용, 요 점에서 B의 효용.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 계약 곡선상 각 점에서 A와 B의 효용 이렇게 옮겨 놓은 게 효용 가능성 곡선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그대로 우리는 생산의 파레토 최적, 생산의 에초스 볼리박스 설명 가능하겠죠. 똑같은 개념이죠. 그냥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바로 해볼게요. 자, 현재 노동과 자본이 사회적 총량, 요소 부존량 주어져 있는 거죠. 원점에서 여기 선분 길이까지가 노동의 총량, 여기서 여기 수직거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본의 총량이죠. 그래서 이제 생산을 표시할 때 H 몰리박스 가로 세로 선분 길이가 총 요소 부존량. 이거를 X제, Y제 생산에 투입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X제다 그러면은 소비에 있어서는 무차별 곡선이지만 이게 뭐가 되겠어요? 등량선 되겠죠. Y제다 등량선이 되죠. 그럼 역시 결론은 뭘까? 두 등량선이 접하는 점들이 줄줄이 있겠죠. 서로 방향을 달리해서 끼워놓고 그 정상적인 이제 요소대체 생산함수다. 그러면 등량선이 원점에 볼록하다, 만족한다 할 때 접점이 쭉 나오겠죠. 요거 연결해 놓은 게 생산의 계약곡선. 계약곡선상에서는 등량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으니까, 그쵸? 생산의 파레토 최적을 만족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 계약곡선상에서 요소를 투입해야 전체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거다. 그때 이제 여기서도 말이에요. 보시면 모든 요소를 Y만 생산하든지 모든 요소 투입해서 X만 생산하는 거, 이것도 최적이다 이거지. 그죠? 만약에 초기 부전점이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 안쪽으로 계속 요소 투입점을 바꿔가서, 그쵸? 계약곡선상으로 옮겨가면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셈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생산으로부터 도출한 게, 여기에 뭐가 될까? PPC가 되죠? 생산 가능성 곡선이란 말이에요. 수평축이 X제, 수직축이 Y제. 자, 이 점은 어떤 점이야? 모든 생산 요소를 모조리 다 Y에만 생산, Y 생산에만 투입했다. 그러니까 X 생산량은 제로가 되겠죠. Y 생산량은 극대화되지 않겠어요? Y 극대화, X 생산량 제로. 여기서 투입했다면, 그렇죠? 생산의 파레토 최적을 만족하면서 이제 X도 조금 생산했죠. 그럼 이때보다 Y 생산량은 줄어들었을 거고, 그래서 BC 쭉 연결해 놓은 게 이게 생산 가능성 곡선이 되죠. 그 다음 요거를 그림으로 보시면 어떻게 될까? 생산물 구성의 최적. 자, 여기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러면 생산의 파레토 최적으로부터 PPC가 도출됐죠?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이것으로부터 생산의 계약곡선상으로부터 도출됐으면 사회후생 극대화되는 거, 그렇죠? 접하는 점에서 생산해야 한다, 그렇죠? X제로 이때가 PPC와 무차별 곡선 접점이 되니까 생산물 구성의 최적을 만족하게 되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시형작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생산이 파레토 최적이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현재 사회 구성원 2명이니까 생산물 구성 최적인 생산량을 A와 B 두 사람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요게 생산물 구성 최적으로부터 도출되어진 에초스 볼리 박스가 되겠죠. 현재 상태, 요 점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했던 거.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들 연결해 놓으면 요게 계약 곡선이었죠.
무차별 곡선, 두 사람 무차별 곡선 접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점에서는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림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자, PPC 생산물 생산 최적이다. 요소를 아주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최적입니다. 요거를 A와 B 두 사람이 이제 소비할 때 MRS가 같아지도록 그렇죠? 이렇게 서로 교환 소비할 때 그럼 요 점들은 뭘까? 요 점은 세 가지 파레토 최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됐고. 근데 우리 이제 UPF라는 것도 도출이 됐었죠. 우리 무역이라면서 이제 거기까지 필요 없지만 UPF는 뭘까요? 요때 요렇게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UPC 하나가 도출됐죠. UPC1 효용 가능성 곡선 도출됐고 만약에 사회적 선호도가 노랄 때보다 빨갛게 바뀌어가지고서 부전점이 바뀌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요 부전 빨간 사각형 요 부전에서 계약곡선 할 때가 교환이 최적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 빨간 요 상태로부터 UPC 하나가 도출되겠죠. 뭐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UP 또 이번에는 말이죠. 사회적 선호도가 바뀌었어. X를 아주 좋아하게 MRS 기울기가 커지게 되었다. 그러면 요게 그렇죠. 부전이 되겠죠. 그리고 요 부전 하에서 A와 B의 무차별 곡선 접하는 점 쭉 연결해 놓으면 계약곡선. 요 파란 계약곡선으로부터 도출된 UPC가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UPF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생산 가능성 곡선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선호가 바뀜에 따라서 그렇죠? 생산물 구성의 최적점들이 바뀔 거고 그것으로부터 UPC가 쭉 도출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UPF는 그렇죠. 요 각각의 UPC를 바깥으로부터의 포락선, 바깥으로 끌어안는 거, 요게 UPF였죠. 그래서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효용 가능 경계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후생경제학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UPF는 뭐예요? 우리 사회에 부전 생산 요소가 주어져 있고 사회적 선호가 달라짐에 따라 이제 생산물 구성의 최적점이 달라지고 그 각각 상태에서의 최대 효용 UPC 포괄적으로 보는 거니까 하여튼 달성 가능한 최고 효용 수준이죠. 선호도 바뀌고 그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효용 수준 보여주는 게 효용 가능 경계. 그렇죠?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경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왜 바람직한 균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UPF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렇죠? A와 B의 효용이 바람직한 것은 뭐예요? 그죠? 가능하면 배분이 서로 균등해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아까처럼 뭐 B 혼자서 독식 소비하고 A 혼자서 독식 소비하고 그런 것보다는 공평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다루는 게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었잖아요. 요거는 X, Y에 따른 효용이 아니고 그렇죠? 각각 소비에서 느끼는 A 소비자의 효용, B 소비자의 효용이 가능하면 서로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 좋겠다.
사회적 무차별 곡선으로 분석했었죠. 이게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분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무역이론에서는 교환의 최적, 생산의 최적, 그것으로부터 생산 가능성 곡선이 도출되고 생산물 구성의 최적. 그럼 이 상태가 지금 생산물 구성이 최적이라면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 한계 대체율이 같아지도록, 즉 교환의 계약 곡선상에서 서로 소비량을 결정하게 되면 그렇죠. 파레토 최적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이었고, 만약에 계약 곡선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벗어나 있다 하게 되면 요 계약 곡선으로 옮겨가야 되죠. 그래야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요게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했던 후생경제학이에요. 그럼 무역이론에서 기본은 뭐죠? 바로 이어서 이제 보겠지만은 두 나라가 그렇죠? 이게 본국이고 본국, 이게 외국의 원점이다.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XY. 그렇죠? 그리고 개념은 이런 거잖아요. 두 나라 한계 대체를 같은 점 연결해 놓은 게 계약 곡선 되겠죠. 동시고려해 보는 거죠. 그러면 두 나라는 각각 X, Y 두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두 나라 X 합치고 Y 합치고 합쳤을 때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파레토 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무역이론에서는 자급자족할 때 이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두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계약곡선상의 어떤 점으로 갈 수 있을까? 뒤에 나오겠습니까? 그리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유무역을 통해서 계약곡선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두 나라 모두 그렇죠. 자유무역을 통해서 효용 수준이 높아지겠죠. A국, B국 효용이 높아지게 되고 두 나라 무역을 통해서 이게 두 나라를 이제 월드다 그러면 세계 전체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무역이론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해요. 교환의 최적 조건 MRS 같아야 하고 생산의 최적 조건은 요소의 생산성 나타내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아야 하고 구성의 최적은 생산 최적으로 도출되어진 PPC와 무차별 곡선 접점이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계 변환율,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 같아야 한다. 그런데 생산물 시장과 모든 요소 시장이 전부 다 완전 경쟁이라면 그렇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균형이다. 그럼 이거 자유무역으로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두 나라 자급자족할 때 여기였다. 근데 이 논리를 적용해보게 되면 가만 놔두면 자유무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스스로 자율적 교환을 통해서 파레토 최적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자유무역 이론의 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무역 전에 하고 있더라도 자유무역하게 되면 그 자유무역을 통해서 자발적 교환을 통해서 파레토 최적 상태로 간다 이거지. 됐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공부에 있어서 핵심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두 나라 모두 파레토 최적 상태로 갈 수 있냐. 자, 이것이 이제 즉 무역을 통해서 사회 후생이 증가했다.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후생 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요. 교환의 최적, 한계 대체율이 같아야 한다. 생산의 최적,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아야 한다. 구성의 최적, MRT와 MRS가 같아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시의 유인물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이건 뭐 미시경제학 하셨으면 다 아실 테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요. 보충 두 번째 무역이론에서 꼭 필요한 후생경제학 파레토 최적 개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경제 원론에서 다루었던 무역 이론. 이걸 간단히 좀 회고해 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경제 원론에서 여러분 보셨던 무역 이론. 자, 그럼 원론 때 한번 회상해서 보실게요. 근데 원론에서 공부했던 무역 이론은 크게 두 가지였죠. 아담 스미스 교수님의 절대우위론, 절대우위. 그 다음에 데이빗 리카도 교수님의 비교우위. 그렇죠?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빵 터지고 산업자본주의. 그때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쓰게 되죠. 그래서 국부론 책에다가 이 양반이 그때 그 전에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잖아요. 산업자본주의 이전이 중상주의, 상업자본주의고 세상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되고 뭐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서로 장사하던 시기니까 그때 국부는 장사 미천이죠. 그러니까 금과 은 이걸 가지고서 저 동네에 가서 물건 떼다가 이 동네에 판다. 장사해서 돈 벌자 하는 얘기고 산업자본주의는 생산이죠. 대량 생산해서 이거는 수출하고 저건 수입하고. 그러니까 이때 국부는 중상주의 시대에는 금과 은, 장사 미천, 국부지만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국부는 뭐가 되겠어요? 대규모 대량 생산에 수출입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국부가 거시경제학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물적 생산요소 부존량, 즉 생산 능력이죠. 왜냐하면 노동하고 요 세가 결합해서 생산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국부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서 국부는 요소 부존량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무역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간단한 얘기인데 중상주의, 상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상업자본주의 시대에는 수출입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수출하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뭐 달러가 결제 수단이 있는 거 아니니까 금과 은을 가지고 서로 지불 수단으로서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재화를 수출하게 되면은 금을 받아오죠. 수입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재화와 용역을 만약에 수입했다면 그 수입한 만큼 지불해야 되잖아요. 금으로. 그러면 중상주의 시대의 개념은 요거죠. 수출하게 되면 갖다 물건 팔고 금 받아오고 수입하면 물건 수입하고 상대방 국가에게 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럼 보세요. 수출하게 되면 금이 들어오고 수입하게 되면 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국부가 금이니까 어때? 국부가 금이니까 이 시기에는 강력한 상업자본주의 시대에는 보호무역이다 이거지. 수출은 열심히 해. 그래서 금 들어와. 국부가 증가하죠. 수입하게 되면 금이 나가야 되니까 국부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금이 국부가 되니까. 그러면 국부를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줄여야 되죠. 이게 중상주의 보호무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상주의 시대 때 무역 전쟁이 일어나겠죠. 야, 너 우리 거 사. 안 산단 말이야. 오히려 야, 니네가 우리 거 사라야.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죠. 무역 전쟁이. 그래서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차례대로 쭉 그렇죠? 그 무역의
재해권이라고 하죠. 무역을 바다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재해권이 바뀌어가게 되고 최종 영국이 그렇죠? 스페인하고 영국에서 영국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근데 아담 스미스가 등장을 해요. 아담 스미스가 등장하고 야, 지금은 상업자본주의 시대가 아닌 것 같다. 대량 생산,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제, 기계공업, 다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대량 생산해서 그거를 국내뿐 아니라 수출해서.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산업자본주의가 되었다.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아서 돈 벌어야 되겠다. 산업자본주의 시대로 바뀌게 되면 그렇죠. 수출을 하려니까 뭐가요? 요소 부전량. 이게 국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소 부전량 많은 나라가 그렇죠. 경쟁력을 갖겠죠. 그리고 결론은 뭐지? 요소 부전량이고 그 나라 국부에 따라서 생산 능력에 따라서 뭔가를 대량 생산해서 내다 팔면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무역 전쟁할 필요가 없죠. 수출하고 수입을 하는데 자유무역하게 되면 수출 측면, 수입 측면에서 모두 경제적 이득이 생기더라 이거지. A국과 B국이 무역할 때 수출, 수입 양쪽 측면에서 모두 이득이 생긴다. 그러니까 전쟁할 필요가 없죠. 보호무역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수출입할 때가 이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말이죠. 이거를 국내에서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한 원리를 그대로 국제무역에 적용을 해서 국부 이거다. 금과 은이 아니다. 자유무역하면 모두 이득이다. 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게 절대 우위론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대 환경으로 보게 되면 그죠 산업주의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자유무역하게 되면 모두 이득이다 하는 최초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유인물 간단히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절대 우위라는 게 뭐냐? 이건 앞으로 무역이론하고 할 때 나오는 개념이죠.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고전학파란 말이에요. 자, 이론으로 보면 이래요. 고전학파는 뭐냐면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후 스미스 이후 한계 효용 이론이 나오고 미성적이에요. 한계 효용 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수요 이론이 그렇죠?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요게 업그레이드 된 게 무차별 이론이 이렇게 되는데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후 한계 효용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때를 우리가 미시영작에서 볼 때 고전학파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용어 하나 할게요. 무역론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시기에는 그렇다면 그렇죠. 시장에서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될까? 한계 효용 이론이 나오고 비로소 그렇죠. 마샬 교수님이 소비자의 수요 이거 한계 효용이고 생산자의 공급은 한계 비용이다. 수요 공급 이론이 만들어졌고 이게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 수요 이론이 나오면서부터 수요 이론이 이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 이론이. 신고전학파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을 신고전학파 종합 이랬잖아요. 그러면 요 시기를 한번 보세요. 이 시기에는 생산물 가격이 펑션 오브 비용이에요. 즉 공급 측면에 의한 가격 결정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노동가치설이야. 그러니까 무역이론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되니까 개념만 한번 보실게요. 노동가치야. 그러면 노동과
자본, 토지 등 자연 자원이 있는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는 노동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노동만이 가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고전학파 시절 농업 중심이니까 농사를 짓는데 여기 농토가 있고요. 여러 가지 농자재, 농기구, 자본이죠. 근데 아무리 논이 있고 그렇죠. 농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농부 아저씨가 일하지 않으면 뭔 생산이 되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고전학파 이분들 생각은 노동가치, 즉 상품의 가치는 오로지 노동에 의해서 창출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노동만이 가치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사 나와가지고 뭔 소리야, 그렇죠? 모든 가치를 자본가가 다 가져가 버리는데 실제 이 생산한 기여도는 노동만이 했는데 자본이 가져간 건 착취다. 뭐 이런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때는 노동가치야. 노동만이 유일한 가치. 그럼 이때 논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럼 모든 소득은 다 누구 소득이 돼야 돼요? 노동소득이 돼야 되죠? 근데 자본가들이 이자 받아가고 지주들이 지대 받아갔다. 그러니까 마땅히 전체 모든 생산물 가치는 근로자가 창출했는데 얘들이 이거 가져갔다? 착취다 이거지. 그렇죠? 이런 시절이다 이거야. 그럼 이제 됐어요. 이런 사고 하던 시절이니까 생산물의 가격은 비용, 무슨 비용? 노동 비용이란 말이에요. 노동 비용에 의해서 무역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배경 이렇게 봐주시고요. 제 유인물로 간단히 보면 자, 한국하고 미국이 옷 X라고 할까요? 쌀 YZ라고 합시다. 생산하는데 가치 창출하는 것은 노동뿐이다. 그러니까 노동만 갖고 살펴본 거예요. 노동 투입량이에요. 옷 한 단위 생산에 한국에서는 노동 100단위를 투입해야 되고 미국은 120단위. 그렇죠? 똑같은 품질이야. 동질의 생산물 생산하는데 한국은 노동 100, 120, 미국 120, 125 이렇다 이거지. 그 여기서 전제 조건 또 뭐냐면 노동도 동질적이다. 그렇죠? 노동의 생산성도 서로 한 단위로 보면 똑같다. 이런 개념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고전학파 노동 가치설에 의해서 노동 투입량이 생산물 가치를 결정을 한다. 그 얘가 어떻게 돼요? 노동 투입량이 비용이 되고 그 비용이 완전 경쟁 가정하면 생산물 가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전학파 노동 가치설이야.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고전학파적 사고, 옷살 생산하는데 노동 투입량이 다른데 무역하면 모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절대 우위에 따라서 자유무역하시라 하는 걸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포도주와 뭐 이렇게 밀, 빵 이렇게 실제로 그 국부론에다가 이런 예를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자유무역하면 이득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절대 우위는 뭐예요? 옷 보시면 말이에요.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노동을 덜 투입해도 하나 생산할 수 있죠. 쌀에서는 어때? 미국이 노동 투입량 덜 해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옷과 쌀을 생산하는데 이런 상태다. 그러면 용어 정리해 봅시다. 옷에는 어느 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렇죠?
쌀 생산에 있어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죠. 이렇게. 그 한국은 옷, 미국은 쌀 생산할 때 절대적으로 노동 투입량 덜 해도 된다. 그 말은 뭐야? 절대적으로 비용 덜 투입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싸다 이거겠죠. 이게 절대 우위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급자족 하다가 어떻게 한다? 한국은 옷의 절대 우위니까 한국은 옷만 생산하고 미국은 쌀의 절대 우위니까 쌀만 생산한다. 이걸 우리가 완전 특화라고 합니다. 스페셜라이제이션 이런 말 쓰게 되는 무역에서 스페셜라이제이션 하게 되니까 자기가 자유무역할 때 이게 우위야. 내가 경쟁력이 있어. 근데 그 생산물만 생산하는 거야. 완전 특화야. 현실은 물론 아니겠죠. 부분 특화겠죠. 열이 품목도 일본은 생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 이론에서는 뭐예요? 완전 특화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렇죠? 의미를 갖는 거죠. 중상주 시대 과거 수백 년 동안 무역하기 위해서 무역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할 필요 없다. 그렇죠? 서로 잘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뭐야? 그거 골라서 완전 특화 생산하고 절대 열이품은 생산 안 합니다. 그렇죠? 옷만 하고 쌀은 안 해. 그 대신 옷만 생산해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얘는 반대로 쌀만 생산해서 일부 수출해서 옷을 수입하고 그러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을 보게 된다 하는 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전체 요소 부전량 놓고 몇 개 이득이 난다. 자, 이 이론이 나왔어. 그러니까 중상주의 시대는 강력한 보호무역이죠. 자본주의 넘어오게 되면 자유무역하는 게 좋겠다. 두 나라 모두 이득이다 하는 이론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유인물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게 뒤집어졌어. 여기 보세요. 요게 거꾸로 120이고 100이고 만약에 두 나라 한국, 미국 비교해 보니까 옷살 생산할 때 노동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어때요? 한국은 둘 다 노동 더 많이 해야 되죠. 한국이 둘 다 절대 열이, 미국은 둘 다 절대 우위. 그럼 무역 불가능하죠. 아담 스미스 절대 우위론에 따르게 되면 무역 불가능해. 어느 한쪽이라도 울퉁불퉁 해야 되는데. 이때 등장한 분이 리카도 교수님이다 이거죠. 리카도는 아까 본 거예요. 만약에 절대 우위가 그렇게 엇갈린다면 절대 우위대로 무역하면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도 만약에 절대 우위에 서로 차이점이 없을 때는 무역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자, 볼게요. 비교우위 개념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 비교우위 개념 이거 참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우위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헌법하고 경제학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얘는 경제학을 상대적으로 좀 잘하고 얘는 헌법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그러면 서로 스터디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남녀 결혼하는 것도 말이에요. 비교우위가 있으니까 다른 이제 생물학적 뭐 후손을 유지한다 그거 말고 그냥 경제 활동 측면 놓고 보게 되면 남자는 힘이 세니까 뭐 농사 짓고 뭘 잡아오고 하는 거. 여자는 관리 잘한다 섬세하게. 비교우위가 있으니까 서로 합쳐서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왜?
총각이나 처녀 있을 때 저축을 못한다. 결혼하면 저축할 수 있다. 그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것이지. 비교우위에 따른 이득이에요. 자, 이걸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보세요. 비교우위의 판별이라는 개념. 리카도 얘기인데 리카도 본격적인 얘기는 내일 할 거예요. 15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원론 수준의 개념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비교우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가지고 볼 때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이렇게 이제 엇갈리고 있으니까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리카도 교수님 생각이에요. 그러면 비교우위를 따져보는데 첫 번째 방식이 있다. 이거 이제 원론에서 보는 거죠. 예. 보세요. 한국 입장에서. 되게 비교우위 이해할 때요. 절대 열의국 입장에서 해보면 되는데 미국에 대하여 생산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옷 생산비, 쌀 생산비. 이게 Y고 X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는 노동가치설 시기이니까 노동 투입량이 바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럼 보실래요? 미국에 비해서 노동 투입량이 똑같은 옷 한 벌에 대해서 1.2배. 그러면 생산비도 1.2배가 되겠죠. 그 다음 쌀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렇죠. 2.4배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열이죠. 한국은 두 품목 모두에 대해서 노동을 더 투입해야 되고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비교의 개념 보시지. 절대 열이인 나라에서 뭐가 비교다? 비교의다? 덜 절대 열이인 거. 이게 쌀은 2.4배인데요. 옷은 1.2배밖에 안 되죠. 이게 그나마 덜 열이. 한국은 둘 다 절대 열인데 덜 열이인 게 옷. 이게 비교이다 이거. 그렇죠? 뭐 안 해봐도 되겠지만 미국 빨리 한번 볼까. 미국 한국에 비해서 옷 생산비는 12분의 10이죠. 쌀 생산비는 12분의 5죠. 나눠보면. 제가 일부러 비교하기 좋게 120배 똑같이 해놨는데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싸게 할 수 있는데 그가 절대 우위인 나라죠. 절대적으로 우위인데 옷은 거의 비슷해. 12분의 요거니까 한 뭐 80%, 90% 정도 비용만 있으면 되고 요거는 50% 이하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느낌으로 볼 때 뭐가 비교 우위? 그렇죠? 요건 12분의 10 거의 비슷하게 요건 아주 싸게 그러니까 절대 우위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더 절대 우위인 거. 이게 비교 우위가 된다 이거야. 절대 열이국은 덜 절대 열이인 거. 옷. 절대 우위국은 더 절대 우위인 거. 쌀.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무역해. 한국은 그리고 이 경우 리카도 이론에서도요 완전 특화예요. 그건 이제 어떤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일 자세히 보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리카도나 아담 스미스 모두 완전 특화야. 자유무역할 때 옷만 생산해서 일부 수출하고 쌀 수입하고 미국은 쌀만 생산해. 완전 특화입니다.
그리고 일부 수출해서 옷을 수입한단 말이야. 이게 비교이야. 개념 알았죠? 아주 원론 수준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살짝 한번 바꿔볼게요. 개념을 어떻게 바꾸냐면, 요거를요, 옷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 비용,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보자고. 그러니까 동지의 노동이고 임금도 두 나라 사이에 똑같다고 한다면, 임금이 똑같다면 바로 얘가 뭐가 될까요? 이게 X제 무역하기 전에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겠죠. 무역하기 전에 두 나라 노동 투입량, 생산비, 가격으로 본다 이거예요. 가격으로.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소 투입량으로 직접 보는 것이고, 노동 투입량을 가격으로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게 이제 본질이 두 개를 나눠보자고. 그러면 한국에 그쵸? 나눠봐. P, Y, P, X예요. 가격으로 요거 1 되죠. 한국의 X 상대 가격이 1이 되고 미국은 어떻게 돼? P, Y 분모 PX 분자니까 2가 되죠. 예? 노동 투입량을 비용을 가격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 보자고요. 자, 그럼 요거 가져가 볼게요. 저 데이터로부터 코리아 1이죠. PY, PX 나누면 1이 되고 미국 2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렇죠? 요거를 그래 가격은 비용을 반영을 하고 비용은 노동 투입량을 반영을 한다. 그러면 이걸 비용 개념으로 보시면 말이죠. 여기 우리가 읽을 때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상대 가격이 되죠. 무역 전 자급자족할 때요.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 상대 가격인데 한국은 1, 2인데 요 상대 가격 2와 1의 의미는 뭐가 될까? 요게 생산비, 노동 투입량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Y제 수량으로 표시된 X제 생산에 사회적이란 말 붙여줄까요? 기회비용 되겠죠? 자, 보세요. 무역하기 전에 노동가치설에 따라서 노동으로 분석을 하는데 노동 투입량 비용이고 비용이 가격을 결정할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무역하기 전에 가격 비율 요거는 무역하기 전에 그쵸? X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이거지. 그럼 뭐야? 한국은 X 하나 생산하려면 Y제를 한 개만 줄여도 되고 미국은 X 하나 생산하려면 Y를 두 개 줄여야 되죠. 이거 얘기죠 뭐. 그렇죠. 한국은 1이야. 그럼 얘 잠깐만요. X 요거 쌀 한 단위 추가 생산하려면은 옷을 하나만 줄여도 되죠. 예. 하나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옷 하나 생산하려면 쌀 두 개를 포기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쌀은 노동 50만 투입해도 되는데 얘는 100을 투입해야 돼. 옷 하나 생산해서 노동을 100 투입했다면 쌀 생산량은 두 개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시고 의미야. 그래서
무역하기 전에 두 나라의 가격 비율의 의미, 무역 전 상대 가격 의미는 무역 전 두 나라 Y 수량으로 표시한 생산의 기회비용이단 말이에요. X 생산에. 그럼 한국이 X 생산 기회비용이 더 싸죠. 얘는 더 비싸. 그럼 이렇게 바로 비교의 판별할 수 있겠지. X 생산 기회비용이 한국이 X가 더 싸. 그러니까 한국은 X의 비교의가 되고 Y의 비교의가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제 거시 미시 했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는데 교역 조건이란 말이 있었죠. 교역 조건. Terms of Trade. 이게 왜 거시경제학 공부할 때 실질 국민소득 GNI 구할 때 GDP의 관계에서 뭐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소득 그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교역 조건. 기억나시나요? 교역 조건은 뭐예요? 수출량으로 수입량을 나눈 것이잖아요. 수출량, 수입량 나눈 것인데 요게 무역 균형에서는 요게 XY라고 한다면 요게 PY, PX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수출해서 수입하고 있는데 수출량에 X 곱하면 수출액이고 그 수출한 돈으로 수입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하고 무역수지가 균형되고 있다 그러면은 요게 오리지널 교역 조건인데 교역 조건은 가격 비율이 된다 이거지. 됐죠? 자, 그럼 보시면 어떻게 돼요? PYP 교역 조건이니까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까? 무역하기 전에 한국에 요거 나눈 거니까 요거를 교역 전 교역 조건. 한국 1. 무역하기 전에 교역 조건 아메리카 2. 그쵸? 요게 2, 1. 이렇게도 표현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요, 요러한 이제 그 고전적 무역이론,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리카도의 비교의 개념, 비교의 개념이 요거다. 요 개념을 보시고요. 이때 노동 투입량을 생산비, 요걸 가격으로 보고 나누게 되면 요게 한국의 교역 전 교역 조건, 미국의 교역 전 교역 조건인데 이것의 의미는 X 생산의 사회적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다. 그럼 사회적 기회비용이 싼 거 한국 X 비교의 Y의 비교의를 갖게 된다. 됐죠? 그래서 비교의 개념 원론 수준에서 이 정도 이제 개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굳이 경제 언론을 했던 걸 여기서 다시 말씀드린 거는 절대의, 비교의, 그 다음에 고전학파 교수님들의 노동가치설, 그렇죠? 노동만 가지고 분석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자본 안 따져요. 노동만 가치 창출하는 요소니까 노동만 가지고 분석하셨고 그때 비교의 개념 이런 건데 판별. 직접 할 수도 있겠고 나눠보게 되면 교역 전 교역 조건이고 그게 사회적 기회비용. 그렇죠? 따져서 기회비용이 싼 쪽으로 비교의를 갖는다. 그리고 비교의품만 생산한다. 이게 리카도 이론에서 완전 특화야. 그렇죠? 그래서 고전적 무역이론의 특징, 원론에서 봤던 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저는 절대의, 비교의 개념, 노동가치설, 왜 노동만 갖고 분석을 할까?
그 다음에 교역 조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 투입량이 교역 조건 결정되겠죠. 자, 요거 복습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그림으로 볼 때 뭐 13페이지 그림 해놓고 있는데 요거는 내일 리카도 모형하면서 그때 거기서 자세히 봅시다. 또 교역 조건 결정 같은 것도 하고 오늘 여기서 요 정도만 정리를 해주고요.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로 하십시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14장이에요. 순수 교환 모형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1절. 순수 교환 경제 모형, 이걸 가지고 무역 이론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